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자연과 인간, 이 둘의 관계라는 거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좀 은연중에 자연은 좋은 거고 인간이 개입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연이 최고다, 뭐 이런 믿음 아래서 백신을 좀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식단만 고집한다거나 하는 모습들도 보이긴 하죠. 맞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라리아나 지진, 쓰나미 같은 정말 끔찍한 재앙들도 분명히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일부죠. 반면에 또 백신이나 여러 기술처럼 인간의 어떤 개입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믿음, 이걸 좀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좀 거두고 인간의 판단이나 능력을 좀 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인간 개입은 위험하니까 경계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걸까요? 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쩌면 이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이렇게 딱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출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세계적인 사상가죠. 유발 하라리, 그리고 철학자 슬라보이의 지직. 이 두 사람의 아주 깊이 있는 대담입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조합인데요. 네. 이분들의 통찰을 통해서 자연, 인간, 기술, 그리고 윤리, 여기에 얽힌 아주 복잡한 질문들을 한번 파헤쳐 보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아시면 좋을 그런 핵심적인 생각들을 뽑아내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적인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대담의 시작이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인간을 더 신뢰하고 자연을 덜 신뢰해야 하는가? 유발 하라리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라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딱 두 가지 점을 짚습니다. 첫째는 자연은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일 당장 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랑 꽝 충돌해서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다 해도 우주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물리 법칙에 따라서 계속 흘러갈 거라는 거죠. 좀 씁쓸하네요. 네, 그렇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뭐 행성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 자연은 거기에 어떤 의미나 감정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 이게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분법이 문제다. 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그게 뭐 유전공학이든 인터넷 개발이든 백신 제작이든 결국은 자연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 속도 제한 어기면 경찰한테 벌금 내지만 자연 법칙은 그런 식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모든 것은 그 정의상 이미 자연적이다. 이런 시각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인간이 하는 모든 게 다 자연적이라면 자연적이다, 인위적이다 이런 구분이 아예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라리는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 자연적인가 아닌가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럼 뭘 물어야 하죠? 대신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이 고통을 유발하는가라는 거죠. 고통을 유발하는가? 네. 예를 들어 전쟁. 전쟁은 인간 사회에서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인 이유도 그게 뭐 부자연스러워서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윤리적인 판단의 핵심은 고통에 맞춰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고통의 총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연이 우리한테 무관심하고 자연스러움 그 자체가 도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하라리의 지적. 이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슬라보의 지적은 여기에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더한다고요? 네, 지적은 기본적으로 하라리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인간 심리의 좀 복잡한 측면을 파고듭니다. 그가 물신주의적 분열, fetishistic split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물신주의적 분열이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머리로는 자연이 꼭 선한 것만은 아니지 이걸 알아요.
아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아름답고 선한 자연이라는 그 이미지를 붙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뭔가 맑은 나여 숲길 걸으면 캬, 역시 자연이야 하고 감탄하는 뭐 그런 마음 같은 건가요? 네, 딱 그런 거죠. 이성적인 판단이랑 감정적인 믿음 사이에 이런 분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약간 머리랑 마음이 따로 노는 느낌? 지잭은 또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지적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에너지원으로 쓰는 석탄이나 석유, 이게 사실은 수억 년 전에 지구를 뒤덮었던 엄청난 식물들의 죽음, 그러니까 과거의 거대한 자연재앙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말하자면 우리는 과거 자연이 만들어낸 재앙의 유산 위에서 문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연의 그 파괴적인 측면이 지금 우리 삶의 기반이 됐다는 그런 아이러니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더 나아가서 지잭은 자연에 무슨 안정적인 균형이나 리듬 같은 게 있고 인간이 그걸 깨트린다. 이런 생각 자체에도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온도가 좀 더 오르고 해수면이 약간 높아지는 뭐 그런 새로운 안정 상태로 갈 거다. 이런 예측은 너무 순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히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자연은 본래 그런 혼란스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어머니 자연이 있다면 그 어머니는 더러운 년 널리비치다 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자연이란 창조와 파괴, 아름다움과 재앙, 이걸 전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계속 변해온 개념이라는 점도 덧붙이고요. 두 사람 다 자연스러움을 도덕적 잣대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군요. 그렇다면 결국 윤리적인 판단 기준은 아까 하라리가 말했듯이 고통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행위가 자연스러운가 아닌가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 행위가 인간을 포함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고통을 줄이는가, 늘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잭이 또 한 번 판을 흔드는 질문을 던진다고요? 선함, 그 자체가 과연 선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불교를 예로 들었다는데 이거 상당히 논쟁적일 것 같은데요? 네, 지잭의 설명은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불교의 근본 목표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지만 이게 현실 정치나 사회와 만나면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해요. 변질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더 큰 악, 그러니까 더 많은 살생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 약간의 살생은 허용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필요악 같은 논리네요. 그렇죠. 근데 지잭은 이런 논리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과거 나치가 소수민족 학살을 더 큰 사회적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당화했던 그 끔찍한 논리와도 맞닿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나치까지 연결된다고요? 네, 그는 실제로 그 나치 친위대장이었던 히밀러가 인도의 고대 경전, 바가바드 기타를 애도했다고 알려진 사실을 언급해요. 히밀러가 이 경전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거리를 둔 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는 거죠. 아, 끔찍한 행위를 하면서도 심리적 부담을 덜려는 수단으로 종교를 왜곡해서 사용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잭이 가도조하려는 건 아무리 선한 목표, 고통 소멸이든 평화든 이런 걸 가진 종교나 사상이라도 그것이 극단주의와 만나거나 현실 논리에 의해서 왜곡될 때는 끔찍한 결과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의 말을 빌리자면 종교가 없다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데는 종교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와, 정말 섬뜩한 지적이네요. 선한 의도조차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인데 이건 하라리가 강조하는 중용의 중요성과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라리는 진정한 도덕성은 극단이 아닌 중도, 그러니까 균형점에서 발견된다고 강조해요.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극단으로 치달으면 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가치가 종교 재판이나 십자군 전쟁으로 이어지고 고통 방지라는 목표가 오히려 전쟁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라리는 누군가가 100만 명을 죽여서 500만 명을 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선택지를 제시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 그런 딜레마 제시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딜레마 제시는 대부분 선전선동이거나 윤리적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 역사나 현실에서는 거의 항상 제3, 제4의 선택지가 존재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끔찍한 고통을 주겠다. 이런 식의 협박 프레임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네, 항상 다른 길이 있음을 인식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죠. 지구 자원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이 일부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이들이나 환경에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 복잡성을 인정하고 극단적인 해결책 대신에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는 중도의 길,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을 경계하고 늘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 자원과 기술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지잭은 심층 생태주의라는 것에 대해 좀 흥미로운 비판을 한다고요. 네, 심층 생태주의.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른 종들보다 특별하지 않다. 지구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강이나 산 같은 자연물 자체에도 인간이나 동물처럼 고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에요. 언뜻 들으면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탈인간 중심적인 생각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지잭은 이걸 비판한다고요. 왜죠? 지잭의 비판은 상당히 좀 역설적입니다. 그는 이런 주장이 오히려 교묘하게 숨겨진 인간 중심주의일 수 있다고 지적해요. 숨겨진 인간 중심주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강이나 산은 스스로 나한테 권리가 있다 이걸 인지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말 못하니까. 네. 결국 그들의 권리를 해석하고 대변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다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결국 또 인간이 나서는군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지구 전체의 관리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자연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와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지구공학 프로젝트, 대기 중에 특정 물질을 살포한다거나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런 논리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한 의도가 오히려 더 큰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 그렇죠. 그는 여기서 독일 철학자 헤겔을 잠시 언급하는데요. 헤겔이 지적했듯이 거대한 이성적 계획들은 종종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를 외쳤지만 공포 정치로 귀결된 것처럼요. 그래서 미래를 바꾸려는 거창한 계획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선의가 오히려 더 큰 통제나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군요. 한편 하라리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변수를 던져넣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같은 무기 생명체의 등장 가능성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하라리는 이게 지난 40억 년 지구 생명 진화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요? 네. 지금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기화합물 기반이었잖아요. 그렇죠. 탄소 기반. 네. 그런데 AI나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처음으로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 기반의 생명체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 책임, 윤리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존 관념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와, 무기 생명체라. 과거 스탈린 같은 독재자는 사회 시스템을 조작하는 사회공학에 머물렀지만 미래의 기술은 유전공학이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AI 등을 통해서 생명 자체를 근본적으로 설계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설계한다.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진화의 경로를 열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자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라는 겁니다. 하라리는 특히 인간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우리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인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다운그레이드가 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좀 모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군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 가령 지능이나 규율 같은 것은 기술로 강화하려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필수적인 다른 자질들, 예를 들어 연민, 공감 능력, 예술적 감수성, 영성 같은 것들은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된다고 여겨져서
간과되거나 억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특정 능력만 강화되고 다른 건 약화될 수 있다. 그렇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조작하려는 대상, 즉 생태계나 인간 정신과 같은 복잡계를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강의 댐을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댐 하나가 전체 생태계에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맞아요. 나비 효과 같은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그 복잡성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생명 자체를 함부로 조작하려는 시도는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이 하라리의 핵심 경고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건드리는 것의 위험성. 정말 공감 가는 지적입니다. 지색도 이런 기술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한다고요? 네. 지색은 특히 이런 강력한 기술들이 사회 내부의 불평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합니다. 불평등 심화요? 네. 즉, 기술을 통제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엘리트와 기술에 의해 통제받거나 소외되는 다수 사이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술 격차가 사회 격차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스탈린 시대의 유명한 농담을 인용하는데요. 스탈린 시대 농담이요? 네. 공산주의 사회가 완전히 실현되면 돈이 존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당 간부들이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답은 이랬대요. 변증법적 종합입니다. 동무들.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스탈린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지잭은 이 농담을 미래 사회에서 강력한 기술, 유전공학이나 AI 같은 것들의 통제권이 소수에게 집중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극심한 불평등을 암시하는 비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계급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섬뜩한 비유네요. 자, 오늘 하라리와 지잭의 대담을 통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선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며 아름다움과 함께 재앙도 포함하는 존재라는 것. 네. 따라서 자연스러움을 맹목적인 도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나 기술로 자연이나 우리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이나 극단주의로 흐를 위험,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오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러움보다는 고통의 최소화를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연도 인간의 이성이나 기술도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어찌 보면 좀 겸손함을 요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을 하나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연 생태계든 인간 정신이든 우리가 다루는 세상은 정말 지극히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제한적이죠. 과거 인류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거대한 계획들이 종종 의도치 않은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는 역사적 교훈도 있고요.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만약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기술적 결정, 예를 들어 새로운 AI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생태적 개입, 지역 개발 계획 같은 거요. 이런 관련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진보에 대한 열망과 예측 불가능한 위험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신중함이 적절한 균형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고민이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